기존에 저희 연습한다고 넣어놨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정보는 모두 다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1월 달에 입력했던 정보가 있으시니까 여기 일자 옆에 있는 체크박스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에 삭제 버튼 누르셔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눌러주시면 모두 삭제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 정리해놔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 부분 매출과 관련된 유형별의 설명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회계에서는 모든 서류를 다 볼 수는 없어요. 회계는 부속 서류 일부분 중에 하나만 열어뒀다고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서류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서식 이름을 진하게 드리긴 했거든요. 이거는 업무 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는 세무급수에 가면 이 내용을 다시 보기는 해요. 그때 활용하셔도 되고. 근데 세무규제에도 이 내용은 그대로 써 있거든요. 관련 서식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자, 저희는 과세 매출이라는 것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현재 매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증빙 얘기는 지금 거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과세라고 했으니까 우리 무슨 사업자,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있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가 있고요. 간이 과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 과세사업자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은 간이과세라고 하는 걸 적용할 수 없어요. 그건 개인한테만 나올 수 있는 용어라서. 그래서 일반 과세사업자가 매출을 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때 쓰는 유형이 무엇이다? 10일 과세 매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매출 처별에 집계가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 발급이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반영이 됩니다. 자, 실무 예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무슨 부분이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문구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일자가 보여지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자, 아예 전사는 날짜를 준다겠죠, 여러분. A턴인 날짜를 안 줘요. 자료 설명에 날짜를 주는 경우는 날짜에 문제점이 있을까 봐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증빙에서 날짜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날짜가 어디이다? 여기 작성일자라는 부분이 회계 처리를 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7월 5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팔았다? 제품을 팔았다. 그럼 여러분 제품을 팔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유형이 딱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럼 날짜를 보자마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우리 몇 월 선택하시고요. 7월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1에는 우리 일자는 입력 안 하고 내려올게요. 자, 그리고 일자난에 가셔서 5일을 입력하고 넘어가게 되면 유형 자리에 커서가 멈추죠. 자, 그리고 하단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유형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리고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다고 나오죠, 여러분. 근데 지금 제품을 판매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읽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면 될까요? 아, 매출이구나. 그러면 어느 쪽에서? 매출 쪽에서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 글씨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우리 매출 쪽에서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 찾아야 되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누구였어요, 여러분? 우리 과세 매출이라고 써 있는 21번이 세금 계산서였죠.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 읽자마자 공부하실 땐 아, 11과세 이렇게 써놓으세요. 실수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매출에 11과세라고 쓰시고 그리고 전자니까 전자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전액 무슨 거래다? 외상. 그러면 이 외상은 아, 분계는 외상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게 결정이 났어요. 됐을까요? 자, 품목을 관리할 목적으로 우리는 무슨 키? 복수거래 키를 사용하여 등록하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수거래 키로 사용하는 건 이렇게 보여지는 세금 계산서에 무슨 부분? 요 자리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저희는 3칸밖에 없지만 여기가 4칸 내지는 5칸 정도를 써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을 공급자.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배움전자예요, 여러분. 주식회사 배움전자. 그럼 공급자에 배움전자 들어와 있겠죠? 그럼 내 거래처는 누구냐는 거죠? 공급받는 자입니다. 그들이 성진이죠. 그러면 성진이 우리 어디에? 여기 공급처명에 입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보면 여러분 무슨 글씨가 보일 것이다. 이 사람이 누가 갖고 있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그럼 제가 매출자 입장이었으면 공급자 보관용이라는 글씨가 들어오고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물건을 사오는 입장이면 배움전자가 공급받는 자에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글씨가 바뀌어요, 여러분. 누구로? 공급받는 자 보관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실제 문구점에 가보시면 두 장이 한 세트예요. 근데 그 부분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으로 전자문서 발급하다 보니까 빨간색, 파란색 구분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네, 왜냐면 컬러 프린트 쓰지도 않는데요. 다 흑백으로 다 출력할 거거든요. 필요하면. 그런데 이게 빨갛게 파랗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글씨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AT는 칼라 시험지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공급자 보관용은 빨간색으로, 공급받는 자 보관용은 파란색으로 원래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색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필요한 거 다 찾았죠, 여러분? 그럼 입력하러 갑니다. 자, 유형엔 세금 계산서 거래니까 매출의 11과세를 선택합니다. 자, 품목은 반드시 복수거래해달라고 했으니까 상단에 복수거래를 누르시거나 펑션키 F7번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하단에 복수거래 내용으로 커서가 내려옵니다. 그럼 품목란에 오타 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넣으시자? 우리 한영키 눌러주시고요. 저점 0타이시면 컴퓨터라고 치시고, 자, 수량은 얼마이다? 100입니다. 단가는 90만 원입니다. 공급가액은 알아서 9천만 원에 900만 원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라인 벗어나서 넘버 2번째 자리에 가셔서 키보드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수량은 100이고요. 하나당 단가는 3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급가액 300만 원에 부가가치세 3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합계금액은 세금계산서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 합계금액과 동일하죠, 여러분. 당연히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230만 원을 누구한테? 나는 성진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입력 다 끝나면 마우스로 올라와도 되고 ES키 눌러도 되고 그러면 상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 옆에 복수라고 하는 보라색 글씨가 보일 겁니다. 그럼 지금 입력 제대로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셔서 공급처명 코드란에 옵니다. 우리 거래처는 누구이다? 성진. 자, 성진 입력하시고 엔터. 그럼 성진 검색되시죠? 그리고 엔터. 자, 우린 전자였어요? 종이였어요? 여러분? 전자였어요. 그럼 여기 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선택하는 자리. 하단에 갔더니 우리 해당이 되면 1번 여로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부를 선택해라. 여는 1번이죠. 그러면 숫자 2를 눌러주시면 여자로 바뀝니다. 자, 분계는 뭐로 가자고요? 전부 다 외상거래. 이거 실제 분계를 여러분 직접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분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대변에 누가 등장하고요? 제품 매출. 그리고 내가 매출할 때 발생되는 세액을 매출세액이라고 했는데 받아서 갖고 있는 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생기고 차변에는 받을 권리인 외상매출금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분계해서 2번 외상을 누르면 알아서 차변과 대변으로 모두 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출금 부가세 포함 금액인 얼마? 1억 230만 원이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9,300만 원. 그쪽 공급가액이 내가 파는 금액. 다만 세법에서 10% 세금을 받으라겠으니 세액란에 930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93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더 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거래가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컴퓨터와 키보드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요거 입력했고 여기에 컴퓨터 외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되셨으면 엔터 치시면 라인을 벗어납니다. 분계를 다시 보고 싶으면 일자난에 커서를 두시거나
또는 분계란에 커서를 두시면 하단에 분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비세요. 다 외상거래만 나와라.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실제 시험은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 거래도 과세 매출인데요. 일반 과세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요거네요, 여러분. 비사업자와의 거래이다. 비사업자. 자, 여러분 비사업자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는 사업자인데요. 상대편이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금 계산서에 가서 보실 때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정확해야 되고 공급자의 등록번호 반드시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작성 일자 또는 작성 연월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반드시 중요하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잘못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업자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상대편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를 요구를 해요. 그럼 저희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팩스를 받든지 카피본을 받든지.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업자 등록증 아직 없는데요. 세금 계산서는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편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 사고요. 현금 내고 왔어요. 영수증도 안 받아왔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신발 가게 사장님이 세금 계산서 드릴까요?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2번에 있는 형태는 회사가 발급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상대편이 요구를 할 거예요. 사가는 사람이. 그러면 이분은 주민등록증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무엇한 없는 비사업자에게 매출을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몇 프로? 10%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하면 그때도 유형번호는 무엇으로 간다? 10일 과세로 간다. 다만 우리가 거래처 등록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사업자 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공급받는 자의 난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으로 우리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게 유의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거 해보셨어요? 자동으로 여로 체크가 되는 것도 보여드렸고. 자, 7월 6일 거래 보겠습니다. 실무 예제. 자,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여러분 제품을 판매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날짜 넣고 유형 띄워놓고 갈까요? 일자 7월 6일로 입력하고 갈게요, 여러분. 지금 저는 유형을 외우지만 여러분은 유형을 외우지 않으실 수도 외우실 수 없으시니까 그러면 일자는 7월 6일 그리고 유형 자리에 커서를 놓으시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판매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요 글을 읽자마자 매출이구나. 그러면 유형은 매출 쪽에서 봅니다. 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자, 세금 계산서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뭐로 간다? 10일 과세로 간다. 그럼 10일 과세라고 써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절대 실수 안 할 거거든요. 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판매 즉시 입금받았다. 여러분, 우리은행 보통예금 뜬금없이 은행을 줬습니다. 그럼 은행 꼭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보통예금은 증가할 거고 거래처는 우리은행이다라는 거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자, 김민환 씨는 사업자 등록 예정자로서 주민등록증 제시에 의하여 주민기재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요. 사무실 직기부품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땐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지금 현재 사가는 사람은 내가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사장님이라고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신규 사업자이고 지금 사가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 주문기재분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거 법적으로 인정해줘요. 경비 처리도 할 수 있고 자산 처리도 할 수 있고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조심하실 건 이 주민기재분 세금계산서는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만 받아온 걸 허용한다? 대표자요. 대표자만 허용이에요. 가끔 종업원이 자기 신분증 주고 받아오세요. 인정 안 돼요. 오히려 종업원이 돈을 내고 회사에 와서 다시 받을 거면 그냥 그 사람 종업원 카드로 결제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주민등록 번호로 기재해서 내가 발급받았고 나는 이거를 매입 자료로 무엇하겠다, 경비 처리하겠다, 자산 처리하겠다 되느냐? 가능은 하다. 근데 반드시 주민번호가 누구 거여야 된다? 대표이사 거만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대표이사 얘기 안 해요. 그래도 그냥 무엇 하시면 돼요. 대표이사. 그리고 여기도 힌트 줬죠. 사업자 등록 예정자. 김민환 씨가 사장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신규 거래처 코드는 몇 번으로요? 105번으로 해달래요. 자, 시험지는 항상 번호를 정해줍니다. 이 번호 틀리면 점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105번으로 등록. 그러면 여러분 매출이고요. 과세이고요. 돈 받은 것도 얘기 끝났어요. 근데 돈 뭐로 받았어요? 보통예금. 그럼 분계는 외상 못 쓰죠? 현금도 못 써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카드는 카드를 선택할 때만 쓰라겠으니까. 너는 혼합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분계 유형은 혼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저는 화면을 움직여야 돼서 싹 지우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빙 붙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거래처는 누구이다? 대표자 성명란에 김민환 씨 써있죠? 요 사람의 정보로. 그러면 유형 자리 가셔서 11 과세를 입력합니다. 자, 품목에는 컴퓨터 세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업무는 컴퓨터 세트라고 치겠다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 교재에 컴퓨터 세트라고 화면이 캡처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저는 시험처럼 갈게요.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컴퓨터 세트라고 주시면 그냥 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글로 나오는 시험은 다 뭐라고 할까요? 제품 팔았다, 생품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보실 때 특히 전산세무는 증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로 주면 저는 품목란이 채점은 아니지만 제품을 팔았으면 이렇게 제품을 팔았다라고 전 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제품이면 분기 처리했을 때 제품 매출로 내가 회계 처리했는지 자가 검증이 가능하고요. 본인 스스로 검증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를 상품 팔았다고 하면 아래쪽에 매출 계정이 상품 매출로 되어 있는지 입력하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가져가는 게 오류를 덜 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가시고 자, 우리는 나와져 있는 글씨 쓸게요. 컴퓨터 세트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가액 얼마, 우리 수량 줬으니까 그냥 칠게요, 여러분. 수량 5이고요. 단가 1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수량과 단가를 입력해서 공급가액 550만 원에 55만 원 자동 반영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품명, 수량, 단가는 복수거래 이외의 거래는 전부 다 채점하지 않는다. 오타가 났든 입력을 공란으로 두었든 상관이 없어요. 시험은 됐어요. 자,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거래처는 김민환. 근데 신규 거래처 등록. 그러면 무슨 키를 눌러라? 플러스 키. 그럼 플러스 키 누르시면 0000 5개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 자리에 김민환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럼 일반 전표 입력처럼 공급처 등록창이 뜹니다. 자, 우리 105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상단에서 몇 번으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었나요? 우리 거래처 코드는 105번. 그럼 수정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105번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무슨 부분? 등록번호, 주민번호죠? 그리고 주소 넣어주셔야 되니까 우리 여기 하단에 수정 탭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하단에 우리 공급처 등록 창이 열리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 없으니까 내려옵니다. 주민등록번호 자리 가셔서 730101-1512-121 넣어줍니다. 자, 그랬더니 주민등록 기재분 자리가 우리 여라는 숫자가 자동으로 들어오죠. 이대로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표자의 이름은 누굴 넣어주시면 될까요? 김민환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업태 종목 이런 건 몰라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을 낸 적이 없어요. 지금 낼 예정이잖아요. 자, 근데 주소는 알죠? 주민등록번호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그러면 우편 번호 주소 자리 가셔서 우리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11길 4네요. 그러면 우리는 마조로 11길 4를 넣어주시고 엔터. 그러면 검색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해당되는 주소를 무엇하시고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 주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세부 주소는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치시면 라인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아까 05개였던 부분이 105로 들어오면서 김민환 들어오고요.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자리에 주민등록번호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저희는 전자발급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자 자리는 뭐로 간다? 1번 역. 자,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간다? 혼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합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근데 여기 보세요. 현금란에 금액 써놨죠?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전산시험은 현금에도 써주기도 하고요. AT도 현금에 써주기도 하고요. 외상에다 써주기도 해요. 근데 이 난은 업무적으로 그냥 활용하는 난인 거지 실제 분계의 참조창은 아니에요. 네, 업무는 참조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만 요건 맞추셔라.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550만 원, 부가세 받아서 보관하는 예수금 55만 원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방향키로 내려옵니다. 방향키 있죠? 여러분 키보드 상태에 내려오셔서 차변은 3번. 자, 돈 뭐로 받았다고요? 우리 보통 예금 103번 또는 보통 두자 치시면 되죠? 그런데 은행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어요. 그럼 반드시 여기 거래처는 김민환이 아니라 우리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움직이거나 방향키로 움직여서 우리자를 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우리은행 검색되죠, 여러분? 그럼 우리은행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AT는 이 문제 단골이 여러분 조심하실 것. 업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시험은 은행을 안 주니까 그냥 다 프리테스트처럼 가는 거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변경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다 끝났네요, 여러분.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팁박스 또 줬죠, 여러분. 너무 자꾸 물어봐요. 그런데 있으면 넣으라고요. 그래서 시험지 문제 있으면 꼭 넣어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했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과세 매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세 매출이 나는 누구를 팔았다? 고정자산을 팔았다. 그럼 고정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도 낼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매입 매출 전표에 내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자산 매각일 일반 전표보다는 매입 매출 전표에 더 많이 내려고 할 겁니다. 자, 회사가 갖고 있었던 기계장치라든지 차량 운반구를 무엇하였다? 매각하였다. 근데 우리 회사는 무슨 사업자? 부가세가 있는 과세사업자. 그럼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다가 가지고 있었던 유형자산을 무형자산을 무엇하면 매각하면 우린 모두 다 무슨 처리한다?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가 있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그럼 우리는 유형번호 11 과세 매출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7월 15일 내용을 들어가서 볼게요. 자, 영업팀에서 사용 중인 차량입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은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너는 차량 운반구? 자,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현은 너는 과세거래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 과세거래가 아니면 여러분 부가가치세 별도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1,000만 원 써주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과세거래라는 표현이고요. 자,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에 무엇하였고 매각하였고 이런 매각이란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일자 며칠에 가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메인 매출 전표에 내려오셔서 일자 15일 넣어주시고요. 유형에 가시면 매각은 제가 팔았다는 얘기니까 유형 번호 몇 번에 가자? 매출 쪽에 있는 부분에서 번호를 선택하자. 그러면 매각했고 그래서 저희는 매출이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팔았구나.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우린 유형번호 뭐로 가요? 11 과세. 그리고 벌써 앞에서 힌트가 있었죠.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거. 그리고 사실상 증빙이 붙어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일 과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이니까 반드시 전자 여부는 1번 여를 선택할 거고요. 자, 그리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며 그럼 우린 차변에 현금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7월 15일에 팔았어요. 그런데 7월 15일에 팔았다면 우린 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때까지의 감가상각은 우리 계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형자산을 무엇하게 되면 처분하게 되면 선상각 후처분의 관점으로 정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다 친절히 써줬네요. 당기의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우리 취득가액 1,500만 원 전년도까지 감가상각한 누계에 3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대로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1,500에서 우리 300을 빼시면 장부가액은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1,200만 원은 최소한 받아야 회사는 손해를 안 봐요. 왜냐면 감가상각비로 비용화시킨 게 300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얼마 받고 팔았어요, 여러분? 1,000만 원 받고 팔았어요. 누가 봐도 처분가액 1,000만 원, 장부가액 1,200만 원, 두 개의 차이 금액 얼마? 200. 그러면 우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결론은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200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200만 원만큼 손실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분계를 처리했을 때 반드시 손실이 분계 내용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처리하러 가보시죠. 자, 이거 순서 알려드렸었죠, 여러분? 네, 그러면 15일 입력하시고 유형에 가서 10일 과세를 선택. 자, 품목에는 뭐라고 쓸까요? 소나타 팔았나 봐요. 소나타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까지 가셔서 금액 얼마 넣으셔라? 1,000만 원에 팔았다. 부가세 따라 붙겠죠. 10% 들어올 거고요. 거래처의 이름은 누구이다? 기아자동차한테 팔았어요. 기아 넣어주시고 엔터 치시면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전자였어요? 종이였어요? 전자. 그럼 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뭐로 가야 된다? 여러분, 고정자산 매각은요. 지금 내가 갖고 있었던 차량 운반고 1,500짜리도 없어져야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 300도 없애야 되죠. 그리고 내가 돈 받았다라고 표시도 내야죠. 그리고 내가 유형자산 팔았더니 이익인지 손실인지도 표시해야죠. 자, 그래서 고정자산 매각은 무조건 분계 유형은 뭐로 쓴다? 혼합밖에 못 써요, 여러분. 다른 유형 아예 못 써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각의 분계 유형은 무조건 무엇을 기억한다? 혼합. 어떠한 경우도 다른 거 못 씁니다. 그래서 혼합입니다. 그래서 혼합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됐어요. 자, 그럼 분계 유형 혼합을 선택하시죠. 자, 그러면 분계 자리에 지금 제가 펜을 꺼내서 안 눌리네요. 자, 혼합 눌러주시면 하단에 대변이 자동 연성이 됩니다. 왜냐면 매출이니까요. 그래서 제품 매출 1,000만 원,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근데 우리 제품을 판 게 아니죠. 그럼 대변 자리에서 엔터. 그러면 계정 과목 코드 자리 들어오죠. 우리 누구 팔았어요, 여러분? 차량 운반구 팔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분계할 때 이렇게 써드렸죠. 자, 1번 누구를 쓰셔라? 차량 운반구의 금액을 대변에 쓰셔라. 그래서 대변에 취득가액 1,500만 원을 차량 운반구로 처음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린 지금 요 대변에 404번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 매출을 여러분이 차량 두 자를 쳐서 검색하시면 되겠죠. 코드 번호 아시면 208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금액 뭐로 고쳐요? 1,000만 원이 아니라 취득가액 1,500으로 수정. 1,50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대변이 끝나지면 어느 변으로 와라? 차변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옵니다. 그럼 저는 차변에 와서 누굴 해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 대변 쪽 아래에 차변은 몇 번? 3번.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러분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1. 그럼 몇 번이다? 209번.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예요? 300만 원. 자, 그럼 30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할 일이었죠? 자, 우리가 팔았을 땐 돈을 받는 입장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뭘 쓰셔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럼 못 받았으면 다 미수금이에요. 어음받아도 미수금. 근데 이들은 돈 받았습니다. 그렇죠? 돈을 뭐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었냐면 현금. 그러면 전액 현금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차변에 3번으로 입력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차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차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현금은 여러분 직접 입력하시거나 101번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제가 돈을 받는 건 내가 세금 계산서 발행한 금액만큼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이 얼마였고요? 1,000만 원. 세액이 얼마였죠? 100만 원. 그러면 두 금액을 더한 게 얼마이다? 1,100인 거죠.
그래서 그걸 현금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은 돈은 1,100으로 무엇 해야 된다? 수정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입력하셔라. 자변에.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을 입력.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누가 뜰 것이다? 차액이 뜰 것이다. 그래서 상단에 차액란에 갑니다. 그래서 대차 차액란을 확인해 보니 이 자리가 지금 음수가 뜨네요. 그래서 제가 이 대차 차액란이 양수가 뜨면 무엇이다? 이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근데 이 자리가 음수가 뜨면 무엇이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처분가액이 얼마이고 장부가액이 얼마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처분가액은 얼마였고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부가액은 얼마였다? 1,200만 원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 계산해서 우리 이론할 때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고 이 자리가 뭐로 나오면 음수로 나오면 무엇으로 봐주시고 손실로 봐주시고 양수로 나오면 이익으로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벌써 아까 200만 원 손실 있다는 거 결론 내드렸었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처리를 하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몸에 배서 가지고 가시면 왜 업무는 고정자산 매각이 자주 없다겠잖아요, 여러분. 자격증만 정말 미친 듯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는 실제 내가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봐요. 그러면 이걸 몸에 배서 갖고 있으면 안 잊어버려요. 그 순서대로 계속 하는 거니까 우리가 몸에 밴 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험 목적도 있지만 업무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패턴대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익이 나면 그럼 어떡하냐고 물어보세요. 아이, 그러면 여러분 이익이 나면 우리 어느 변에요? 대변에 그냥 선택하고 치면 되죠. 아, 여기 구분란에 대변 선택하면 되잖아요. 아, 제가 대변 치다, 차변 치다, 대변 치다, 차변 치다 섞어쳐도 아무 상관없다겠잖아요. 그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요 패턴대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차변이네요.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그러면 차변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계정 과목란에서 유형이라고 치시면 유형자 들어간 거 검색이 되죠. 우린 처분 손실이니까 몇 번? 970번. 자, 그리고 알아서 금액 200만 원 채워지면서 차변의 합계는 1,600, 대변의 합계는 1,600 충족이 됐네요.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맞춰지면서 대차 차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각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습관화 들여주신 게 좋아요. 저 아는 세무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 사무실 종업원은 고정자산 매각만 나오면 계속 나한테 분계가 맞는지 확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주 안 나오니까요. 자격증을 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봐야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네, 자격증 딴 지 7년 됐다. 근데 고정자산 매각 올해 처음 나왔다. 그럼 여러분 기억할까요? 과거에 공부했던 거 찾아보는 게 현실이에요.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회계 공부 안 하신 또는 얇게 공부하시고도 취업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주 안 보면 분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몸에 배게끔 하셔라.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상세 설명 쭉 써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대차 차액란 보라고 테두리 해드렸고 팁박스에 갔더니 어떻게 확인하시라? 대차 차액이 양수이면 이, 음수이면 손실로 보셔라 라고도 써드렸죠. 이 부분은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업무도 동일.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우리 과세 매출의 반품 거래라는 걸 해볼게요. 자, 반품은 사실 세금 계산서 아닌 것도 다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계산서도 반품이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카드도 있잖아요. 그 우리 카드 같은 거 반품하면 무엇해요, 여러분? 카드 취소합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반품의 거래는 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재밌는 게 세금 계산서 쪽에서만 반품 거래를 주로 내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나는 매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품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환입. 자, 매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품이 있었다. 환출. 이렇게 배우셨죠? 자, 그러면 내가 벌써 물건을 팔은 부분에 대해서 반품이 된 거니까 과거에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의 금액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 금액을 내가 임의로 고치는 건 못한다고 했죠. 그럼 무엇 하셔라? 당초에 내가 1억짜리를 발급했었는데 그 부분 중에 1,000만 원이 반품됐다. 그러면 마이너스인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서 주시면 됩니다. 무슨 날짜에? 반품된 날짜에, 환입된 날짜에
그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당초가 세금 계산서면 세금 계산서로 가고요. 당초가 계산서이면 계산서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 유형은 처음에 무슨 유형을 선택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우리 그 다음 반품 때도 똑같은 유형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7월 16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형 자리에 커서를 놓고 시작할게요. 자, 지금 내용 보시면 10% 부가가치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던 부분에 대한 환입입니다. 그러면 이때 입력했을 때 10일 과세로 넣었을 거니까 우리 유형은 뭐로 간다? 10일 과세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누구를 음수로 넣는 게 맞다? 우리 여러분 반품이면 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수량을 음수로 넣으시는 거죠. 그럼 수량이 음수로 가면 금액은 자동적으로 무엇할 것이다? 음수로 나오겠죠. 그 얘기는 내가 수량과 단가를 넣는다는 가정입니다. 넣지 않는다라면 공급가액 자리에 직접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자, 실무 예제 볼게요. 7월 16일. 자,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당연히 7월 16일이고요. 자, 영업팀에서는 7월 5일에 우리 7월 5일에 누구한테? 성진한테 판매한 컴퓨터 중에 몇 대? 5대. 자, 그래서 5대 450만 원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우리 무엇 되었다? 반품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반품에 대한 전자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전액 외상 매출금 내가 갚아야 되는 외상 매출금과 무엇 하겠다?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돈 안 받고요. 무엇 하겠다고 정리하시죠 라고 했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팔았던 이 부분은요. 우리가 품목란에 가보면 컴퓨터 100대 팔았었어요. 근데 이 100대 중에 5대가 반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 판매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판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매출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던 거 반품이니까 우리 세금계산서 동일한 유형 쓴다. 10일 과세로 간다. 그리고 5대인 걸 마이너스 5라고 입력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움직인다는 얘기세요. 됐을까요?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7월 16일 공급가액 음수, 세액도 음수입니다. 거래처는 성진이고요. 그리고 수량에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네요. 됐을까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 뭐가 붙는다? 이렇게 수정자가 붙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종이로만 움직일 때, 전자문서가 아니었을 때는 저 수정자가 안 보였었거든요. 안 써도 크게 터치 안 했었어요. 근데 전자는 무조건 찍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품의 실수를 뭘 많이 하시냐면 실무자들이 반품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무슨 뭐 마이너스 450만 원, 마이너스 45만 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해요. 국세청에서 연락 옵니다. 너 이거 마이너스 왜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이유는 여러분 지금 부가세 45만 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국세청은 세입이 줄어요. 그럼 당연히 따지겠죠. 너 이거 근거가 뭐야? 그럼 저는 뭐라고 표시해요? 그거 수정인데요. 아니 그럼 수정 표시하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반드시 수정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법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한다. 너 이거 수정세금 계산서면 법의 요건 충족한 거지? 그래서 무슨 부분? 자, 반품한 날짜로 작성일자를 써주고 그리고 비고란에 누구를 기재해라. 너 이거 언제 팔았던 건데? 라고 해서 우리 2021년도 7월 5일 날 팔았잖아요. 이 당초 세금계산 작성일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빠지면 세금과 발급 아예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쓰는 프로그램인데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자동으로 체크가 되져요. 국세청 서버도 나날이 개선이 됩니다. 거기도 자동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는 제가 승인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승인이라는 건 우리가 전자 발급을 하고 상대편 이메일에 도착하면 끝이에요. 상대편이 열어보든 열어보지 않든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터치 안 합니다. 그래서 메일만 도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발급이 되면 이렇게 승인 번호가 부여가 돼요. 정말 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수정할 때 전자세금 계산서는 당초에 승인 번호도 반드시 전자상에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핑이 전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건과 관련된 수정권인지 전부 다 더블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난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자세금 계산서로 음수 처리하는 건 전부 다 소명이 와요. 그러니까 일거리 만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업부가 이런 세금서 발급하실 땐 이런 걸 알려주셔야 돼요. 법요건도 알려주시고 꼭 지켜라. 제가 아는 회사는 그 부분 때문에 심할서도 쓰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부가 세금 계산 사건을 계속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부는 계속 일거리가 생겨요. 소명을 해야 되니까. 그 일거리를 줄여야죠. 그러니까 수정의 요건은 법의 요건이 충족된 것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마이너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 근데 이게 전산에서는 되게 쉽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AT 같은 경우는 회계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입력하라고 줘요. 그리고 세무급수부터는 이걸 발행하는 걸 시험에서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그 위치에 맞춰서. 자,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 볼게요. 자, 날짜 16일 선택해놨고요. 당초 유형이 10일 과세였으니까 수정도 10일 과세. 그럼 저희는 10일 과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컴퓨터라고 칠게요, 여러분. 또는 반품 또는 환입이라고 치셔도 괜찮습니다. 자, 수량난 넣을게요, 여러분. 마이너스 5를 넣습니다. 단가 얼마였죠, 여러분? 90만 원입니다. 그럼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5 곱하기 90에서 마이너스 450이 나오고요. 부가세 마이너스 45만 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성지는 한글 두 자를 넣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자리에 가셔서 누가 봐도 전자죠? 1번 전자를 선택합니다. 자, 분계는 기존에 받아야 될 돈과 상계하겠다고 했으니까 분계는 뭐로 간다? 외상 처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온다? 차변에 외상 매출을 마이너스 처리가 되고요. 대변에 우리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론상으로 얘기가 되면 이 분계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원래 여러분 매출 계정이 수익이니까 대변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제품 매출 우리 450만 원을 무엇하고 소멸시키고 부가세와 관련된 예수금 얼마 45만 원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내가 받아야 되는 외상 매출금을 반품에 의해서 못 받게 됐으니 외상 매출금 얼마를 495만 원을 감소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론상은.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보니 프로그램 개발의 입장에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야, 그냥 같은 변에서 무엇 하겠다? 음수 처리하고 끝내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구동되어 있습니다. 상용화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음수 처리하고 끝. 됐어요, 여러분? 이론상의 원리로 안 간다는 거예요. 상용 프로그램은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또 우리가 프로그램 특징하고 이론하고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원래 수익이나 비용을 자기 자리에서 음수 처리하는 거 원래 회계에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론 회계에서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처리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표 처리 다 끝났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교재 부분 넘겨보시면 요거 붙여드렸을 거예요. 혹여라도 높아심입니다. 시험 출제자가요. 수정세금 계산서니까 수정사유를 선택해달라고 질문해주면 우리는 간편집계라고 했던 역삼각형을 누르시고 수정세금 계산이라는 걸 선택. 자, 그리고 수정세금 계산서 사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유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금 반품, 환입이었죠. 몇 번? 3번.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부분? 요 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요거는 시험지에 다 써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초만 넣어볼까요? 당초가 언제였죠, 여러분? 2021년도 며칠이었다? 2021년도 7월 5일이었나요? 자, 그래서 그 부분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친절하죠? 교육 버전이어도 이런 건 안 지워요, 여러분. 발행 시 필수 입력사항이라고 빨갛게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빠지면 아예 발행이 안 돼요. 그래서 당초에 발급했던 세금 계산서의 승인 번호까지 다 필수입니다. 시험은 이것만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물어보는 시험이 없어요, 현재. 근데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빠지고 절대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린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냥 끝낼게요, 여러분. 근데 여기 반영되는 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건이 모두 다 충족됐다라고 하면 여기 적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 수정세금 계산서라는 티를 내줘요, 여러분. 또는 저희가 이 전자자리 선택 안 하고요. 프로그램 메뉴에 우리 무슨 부분? 세무사랑 안에 있는 세금 계산서 메뉴를 가지고 전자를 발급하고 있으면 이 자리 공란으로 두시고 발급하러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수정사유는 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사유 선택하시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높아심 때문에 붙여드린 부분입니다. 혹시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몰라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형번호 11 과세 부분을 입력해 봤어요. 그게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이 되는지, 최소한 부가세 신고서 반영 위치까지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금계산 합계표는 뭐 특별하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는 전체 메뉴에서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 선택하시고 신고서와 보속 명세에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몇 월 달에 입력했죠, 여러분? 7월 달. 그러면 7, 8, 9가 예정과세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조회 기간에 몇 월을 넣으셔라. 우리 7월부터 9월을 넣습니다. 7 치고 엔터, 9 치고 엔터. 자, 지금 입력한 건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출입니다. 그럼 정기신고에서 엔터하고 내려오시면 매출 쪽에 자료가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성진, 기아자동차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진은 두 건이 있었죠. 하나는 팔고 하나는 반품이고. 자, 그리고 우리 고정자산 매각한 것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한테요? 우리 개인한테 주민번호로 발급한 게 있었죠. 그럼 이렇게 거래처명에 주민기재분이라고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에 가서 봤더니 상단에 전자로 다 입력을 했으니까 여러분 전자자리에는 다 집계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전자자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전자자리도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다. 사업자 번호로 발급한 거 거래처가 몇 군데이고 매수가 몇 매이며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거 매출 처수, 거래처가 몇 군데이고 매수가 얼마인지 집계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처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는 건 반드시 주민기재분이 한 자리가 여로 되어 있어야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좋은 건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바꿨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안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바뀌니까 이런 실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세청이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에서 사업자 번호와 주민번호로 발급한 거 따로따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서에 집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얘기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전체 합계 금액 볼게요. 합계가 얼마이다? 우리 1억 400에 1,040만 원의 세액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요. 이렇게 다른 쪽을 잠깐 내려놓을게요, 여러분.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좀 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쪽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미리 들어와서 봤던 게 있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저희 정리할게요. 자, ES키 눌러주시면 저자각 있냐고 물을 거예요.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일반과세라고 되어 있는 탭에서 몇 월을 입력하셔라? 7월. 왜냐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입력했던 기간이 7월부터 9월이면 여기도 7월부터 9월이어야 되겠죠. 자, 7 치고 엔터 하시고요. 9 넣고 엔터. 그럼 30일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끝까지 엔터해서 라인이 내려올 때까지. 그러면 지금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매출과 관련된 유형으로 입력한 건 이 자리에 모두 다 들어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 10%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 10%를 징수하는 기준금액을 얘기할 때 그걸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 그리고 부가세 10%, 그래서 이름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무슨 발급했다?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한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10일 과세로 입력한 부분이 이 자리에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누구 봤었어요, 여러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리 봤죠? 그럼 여기 합계금액이 있었잖아요. 1억 400에 1,040.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이 중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분개했던 걸 잠깐 더듬더듬 해볼게요. 회계 처리했던 부분. 그러면 우린 누구 열면 될까요? 일반 전표 여시면 되죠. 아니, 메인 매출 전표 여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5일날 전표는 우리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매출 계정 과목인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자, 6일날은 무슨 부분? 우리 제품 매출 들어왔습니다. 그럼 매출 계정 맞아요? 자, 15일은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이익을 보고 팔 수도 있겠죠? 그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걔는 매출 계정이 아니라 영업
외 수익이거나 영업 외 비용이 되죠, 여러분. 그쵸? 자, 그리고 16일은 반품이니까 내가 매출로 계상했던 금액이 무엇 되어 있다? 줄었다. 자, 우리 그래서 어떻게 배웠다? 우리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매출 금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과 관련된 우리 환입이 있거나 그리고 애누리가 있거나 할인이 있으면 무엇한다? 차감한 순매출이 들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직접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해버린 것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요건에 맞춰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15일 날 거래는 손익계산서의 매출 계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했고 매출 쪽에 있는 유형 선택해서 넣었거든요. 이게 세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야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그렇지 않은 걸 나는 법인세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집계되는 자, 우리 손익계산서를 IS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IS에 무엇으로 매출이라는 부분에 집계되는 거, 매출에 집계되는 부분은 우리 법인세에서는 우리 법이니까 법인세만 얘기할게요. 법인세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불러주고 있더라? 수익금액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요 4건의 거래 중에요. 5일날, 6일날, 그리고 16일 날은 누가 봐도 수익금액이란 표현을 써도 되죠. 그런데 소나타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우리 영업 외 무엇으로 가요? 수익으로 가겠죠. 지금은 비록 영업의 비용이지만 이해되셨어요? 이익을 보고 팔았다라면 됐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1,000만 원 발행한 세금 계산서는 매출로 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른다? 이건 세금 계산서 발급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또는 이 자리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합계를 내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들어오긴 하였으나 이 부분은 수익 금액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부가세 신고할 때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 제외라고 하는 난이 부가세 신고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장 왼쪽 하단에 집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는 부분. 그러면 그것도 볼게요. 전산회계에서 시험 문제를 냈다는 게 문제죠. 네, 다 못 찾고 나오셨다는 거. 열심히 설명하지만 다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시고요. 과표명세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역삼각형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걸 직접 보겠다 그러면 요 글씨 써 있는 자리 가운데를 누르면 과표명세가 열려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 지금 9번 자리가 합계 자리거든요. 그럼 1억 400이잖아요. 그러면 32번 합계도 1억 400이어야 해요. 그럼 합계는 같네요. 근데 9,400은 제조업의 매출로 집계가 된 게 보이죠? 그런데 수익금액 제외 자리에 얼마 있어요? 컴퓨터는 똑똑합니다. 1,000만 원. 근데 모르는 분은 자꾸 여기 가서 본인이 1억 400을 고친다고요.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원래 여러분이 업무하실 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고정자산 매각 때문에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수익금액 제외에 해당되는 무엇을 사유를 기재해서 신고합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신고할 때요. 사유가 여러 개 든대요. 그러면 뭐왜 치고 그냥 끝냅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는 이것까지 해야 끝나요. 근데 세무에 가면 이 문제를 안 내요. 참 이상해요, 시험이. 지금 현재 모든 시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회계에서 조회 문제를 내는데 고정자산 매각 금액을 찾으려고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찾지? 그럼 내가 지금 7월부터 9월달 전표를 다 열어봐야 돼? 이 자리 보면 끝나거든요. 출제자가 여러분 이걸 알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넣어놓고요. 저장을 하고요. 메뉴를 아예 훼손하지 못하게끔 마감을 쳐버려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들어와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이 아니라는 걸 찾을 수 있는지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반영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냈던 문제예요. 그게 지금 조회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이 자리는 여러분 직접 입력합니다. 일부는 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 가면 이 자리까지 설명을 드려놨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매출은 과세표준 명세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고정자산 매각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을 법인이나
아니,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수익금액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부분은 손익계산세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액 제외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금액 들어오는 것까지는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종목란이 공란이죠. 공란으로는 신고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사유를 직접 입력합니다. 그건 업무에서 하실 거. 시험은 넣어놓고 찾으라고 낼 겁니다. 그럼 찾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창은 닫겠습니다. 그 여러분, 저희 조회 한번 누를게요. 상단에 조회 다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변화는 없어요? 상단에 과표명세 가운데 자리 쿵 누릅니다. 자,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된 31번 자리 수익금액 제외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씨가 지워졌죠? 그래서 여러분 업무하실 때 이 과표명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점검하고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입력하는 정보가 있으면 마지막에 넣으셔야 됩니다. 입력하고 내가 다른 게 바뀌어서 또 불러드리면 계속 지워집니다. 그래서 업무하는 중간에는 안 해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작업하는 게 과세표준 명세를 맞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회계 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세무 때 가셔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네. 세무 때에도 한 번은 얘기할 거예요. 시험에 내든 안 내든 일은 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